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3차 시 강좌 시작할게요. 7강이고요. 우리 47쪽 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시 수업 때까지 형태론 부분 끝났고요. 이제 어휘에서 조금 확장해가지고 나머지 정리할 텐데요. 자, 먼저 바로 이건 대표 기출 문제 한번 보죠. 뭐가 나와 있어요? 다이어, 동음이어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휘들의 의미 관계 이런 것들 보는 거고요. 자, 바로 가죠. 1번에 보면 어휘의 양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어 어휘가 어떤 범주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 따지는 거예요. 사실 거의 문제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개념들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언 뭐 얘기하는 거죠? 사투리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사투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역 방언이라는 거 말고요. 그다음에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사회 방언이라는 것도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은어 보시면 요거 숨을 은자죠.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무언가를 숨길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말. 우리 학생 때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요즘 애들이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PC방을 물고기 방이라고 한대요. 발음이 유사해서 안 걸리려고 이제 이 PC 이렇게 쓰고 이걸 물고기 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한데 글쎄요 이거 정말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속어는 쉽게 생각해서 비속하고 천박한 어감을 주는 말들, 우리 흔히 쓰는 욕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뭐 특징에 가볍게 보면 이번에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 나와 있지만 뭐 욕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죠.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8쪽에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요.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해치고 천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한참 되긴 했는데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저녁에 화장실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을 보는데 그때 이렇게 잠금 장치가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는데 바깥에서 웅성웅성한 남자분들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누가 자꾸만 요즘에 이런 말들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쪽에서 이민군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으시던 분이 야 내가 인민군이라고 하지 말랬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욕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어요. 근데 계속 인민군 야 인민군이어서 그런데 인민군이라고 그러지 왜 막 이렇게 놀리니까 깐죽깐죽한다 그러죠. 그랬더니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인민군이라고 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탕탕탕 소리가 나는데 이제 저는 왜 술 마시고 지하철 화장실에서 싸우고 난리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막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거죠. 몸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앉아 있는 화장실 옆칸에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쿵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쿵쿵 소리가 점점 제가 앉아 있는 그 칸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앉아 있는데 앞문이 막 이렇게 쿵쿵 부딪히면서 흔들리는데 하필 그때 이 밀어서 잠금 해제 나사가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문 열리면 그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편하게 일 보십시오. 친구야 우리 저쪽 가서 싸울까 이러겠어요? 그리고 상황을 생각해도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해가지고서 손으로 누르고 그죠? 이렇게 좀 일을 봤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게 좋죠. 자, 4번의 유행어.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만 개념적으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느 한 시기의 언중들에게 널리 쓰이는 말로 특정 시대 현실을 반영하기를 하는 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5번의 금기어는 뭐냐면 불쾌하고 두려운 것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말하기 주저하는 말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 의미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불쾌감이 덜한 말들을 사용하는데 금기어 대신 사용하는 것을 완곡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당히 가벼운 개념이죠. 해리포터 시리즈로 따지면 그 볼드모트가 금기어고요. 살인을 한 어둠의 마법사. 그래서 마지막 시리즈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볼드모트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금기어고 완곡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관용어와 속담 같은 경우에 올해 국가직 9급에 2023년 국가직 9급에 오랜만에 이제 관용어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죠?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개념보다는 관련되는 어휘를 알아두는 게 좋고요. 한번 이제 나오는 범주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보다는 오히려
한자 성어 꾸준히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죠? 이것도 가볍게만 보세요. 그다음에 전문어 말 그대로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말들. 자, 이 부분이요. 어휘의 양상은 국어 어휘 부분에서 항상 개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한자 성어 말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이제 기본 개념들 점검하기에 걸쳐서 잘들 하고 계시죠? 일단 8월 잘 마무리한 다음에 9월부터 어휘 부분도요.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저도 다시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본 강의 먼저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꼭 어휘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9쪽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죠. 어휘의 의미 관계 가지고요. 아까 대표 기출 문제로 봤었죠. 자, 먼저 다이관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 한번 보죠. 단어들이 한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와 주변적인 의미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다이관계라고 하고요. 이때 여러 의미를 지닌 한 단어를 다이어라고 합니다. 일단 중심적 의미, 주변적인 의미 살짝 낯설잖아요. 오른쪽에 보조란 보세요. 이 중심적인 의미는요. 우리 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단어 자체를 다이어라고 하는데,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다른 의미로 확장돼서 쓰이는 것을 주변 의미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손 같은 거 보면 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할 때 사람이 손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 관련해 가지고요. 노동력 이런 것들도 손이라는 의미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손에 확장된 의미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다이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한 단어인 거죠.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 한번 보시면 요즘은 문서를 작성할 때 주로 컴퓨터를 쓴다 그러면 활용한다, 사용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에게까지 확장해서 경력자를 많이 쓴다, 활용한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이관계가 되는 거고요. 특징 한번 보면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어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한 단어로 실려요. 우리 왜 쓰다 같은 단어 찾아보면요. 그죠? 표제어 하나에 이렇게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런 식으로 실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제어는 하나인데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이어라고 하고요. 일단 문장 두 개 짝지었을 때 한 단어 안에 있는 여러 의미들 중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쓰인다면 이 관계를 다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동음 이의 관계, 뭐 동음어, 동음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어휘 자체 보시면 발음은 동일하지만 뜻이 다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만 같은 단어들이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관계를 동음이의 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관계 있는 어휘들을 동음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이고요. 완전히 다른 뜻의 단어가 되는 거죠. 자, 뭐 사전적인 의미를 일일이 외우지 않더라도요. 보세요. 약속 장소에 이르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예,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해가지고요.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 그러면 주의하라고 말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형태만 같을 뿐이고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음이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징 보시면 1번에 한자, 소리의 길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 뭐 일일이 우리가 표기할 때마다 한자를 변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리의 길이, 장단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거의 사람들이 인지 안 하고 쓰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구분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사전에는 당연히 다음 페이지에요. 50쪽이 2번 별개의 낱말로 실립니다. 그래서 거기 차다 같은 단어 나와 있는데요. 동음 이어들 같은 경우에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요. 차다 1, 차다 2 해가지고요. 별개어 표제어로 실리면서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동음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결과적으로 형태가 같은 단어들의 짝을 선택지 1, 2, 3, 4번에서 보통 이제 두 개 문장식으로 잡아준 다음에 그죠? 형태가 똑같은 단어들, 기본형이 똑같은 단어들 두 개씩 잡아준 다음에 이게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인 다이 관계냐 아니면 소리만 갖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동의의 관계냐 그런 것들 구별하는 거 출제하겠죠. 그죠? 자, 사전적인 의미를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개념 플러스 부분이죠.
자, 다이관계 있는 어휘들은요, 원래 한 단어이기 때문에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연결되죠. 그러면 원래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상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미의 유사성이나 어원적인 동질성을 지니고요. 동음 이의 관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지니지 못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예문 보시면요.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다. 책상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 요거 1번 하고요. 2번에 나와 있는 다리 한번 볼게요. 물론 이 1번에 나와 있는 다리 같은 경우는 신체 부위 얘기하는 거고요. 책상 다리는 책상 아랫부분의 받침대 얘기하는 건데 우리 왜 한번 보세요. 신체 부위 다리 같은 경우는 사람의 하체, 즉 사람이 서 있을 때 위쪽의 상체, 몸통을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신체 부위 다리가 상체를 떠받치고 있다는 부분에서 확장해가지고요. 무생물도 위를 떠받치고 있는 부분을 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다리는 무슨 관계?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다이 관계가 되는 거죠. 사실 얘는 한 단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 다리를 찾아보면 뭐 사람의 신체 부위, 물건의 받침대 이렇게 해서 한 단어 안에 실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3번 한번 보시면요.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라고 했을 때 이 다리는 받침대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수평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건축 구조물, 소위 브릿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3번의 다리와는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동음 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미적인 유사성이나 동질성, 의미상 교집합이 있는가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되고요. 하나 예 더 보죠. 집 뒤에는 산이 있다. 그 문제는 뒤에 다시 얘기하자. 얘는 무슨 관계 같아요? 그죠? 집 뒤라고 하게 되면 앞에 반대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뒤 그러면 나중에서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공간과 시간이기는 하지만 둘 다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멀리 있다는 의미상 유사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사전적인 의미를 많이 보기보다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우리 교재에 이 개념 풀러 쓰이는 예 자체 잘 정리해 두세요. 이 다이관계 동의미 관계 문제 중에 이거 두 가지만 잘 정리해도 답의 표지, 그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예문이 허투루 실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의 유의 관계, 말 그대로 의미가 비슷한 거죠. 다만 의미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 거기에 2번의 특징 한번 보세요. 우리 왜 잡다와 쥐다 같은 경우에 그죠? 친구의 손을 잡다라는 문장은 친구의 손을 쥐다 이렇게 해서 잡다 자리에 쥐다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도둑을 잡다라고 했을 때는 도둑을 쥐다라고 쓸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리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4번에 반의 관계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서로 대립하는 거, 반대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어렵지 않죠? 뭐 남자, 여자, 길다, 짧다, 위, 아래 같은 거 나와 있고요. 자, 51쪽 한번 보세요. 2번의 특징 보면 반의 관계 있는 두 단어는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루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모두 공통됩니다. 예를 들면 총각과 처녀 같은 경우에 사람이면서 성인이면서 미혼이라는 의미 요소는 공통되는데 딱 하나 성별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역으로 이해하게 되면 두 개 이상의 의미가 대립되는 것들은 반의 관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2016년쯤에 수능 문제로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왜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경우는요. 세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어휘의 짝은 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의 관계 어휘의 특징 요 정도 생각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 잘 보세요. 같은 반의 관계라 하더라도 중간항이 있는 반대 관계와 중간항이 없는 모순 관계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건 언제 활용할 수 있는 거냐면 매번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왜 어휘 간의 의미 관계 물을 때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택지 1, 2, 3, 4번이 다 반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당황하지 말고
중간항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항이 있는 걸 반대관계, 중간항이 없는 걸 모순관계라고 한다라는 건 부수적인 문제고요. 용어 자체를 잘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항이 있다는 것은 그죠? 반의관계인 두 어휘가 있을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항이 없는 모순관계, 중간항이 없다는 것은 반의관계인 두 어휘가 있을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 얘 볼게요. 이를테면 뜨겁다와 차갑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둘 다 아닌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거? 미지근하다. 그죠? 그래서 이건 중간항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있다와 없다 같은 경우는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거. 뭐 서문답도 아니고요.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그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리라. 자, 중간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중간항이 없는 모순 관계라고 해요. 매번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선택지 4개 자체가 다 반의 관계로 나와 있을 때 이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5번에 상하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위아래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두 단어 중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하고요. 이때 포함하는 것, 범주가 큰 것을 상위어 혹은 상위어라고 하고요. 포함되는 것, 범주가 작은 것을 하위어, 하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 어렵지는 않죠. 얘 보면 그러면 꽃이 상위어가 되는 거고요. 꽃에 속하는 진달래, 해바라기, 개나리 같은 게 하위어가 되는 거죠. 자, 특징 한번 가볼게요. 상하 관계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술 대 문학 이렇게 관계를 잡게 되면 문학이 예술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 속에서는 예술이 상위어, 문학이 하위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과 시 이렇게 관계를 잡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문학이 상위어, 시가 하위어가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관계라는 거. 그죠? 이것도 개념 볼게요. 두 단어 중에서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 의미의 구성 요소, 말 그대로 부분이 되는 관계를 부분 관계라고 하고요. 이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전체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부분어라고 합니다. 전체 부분 관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한번 보면 그러면 보세요. 눈, 코, 입이다 얼굴이라는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분 관계고요. 얼굴이 전체요. 눈, 코, 입 각각이 부분어가 되는 거죠. 그죠? 특징 한번 보시면 상하 관계하고 되게 비슷해요. 부분 관계 역시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단어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전체어지만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부분어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똑같아요. 손과 손가락 같은 경우에 손이라는 전체의 구성 요소가 손가락이죠. 그래서 이거 부분 관계고요. 손이 이때는 전체요. 손가락이 부분어가 될 겁니다. 근데 손가락과 손톱의 관계로 보면 그죠? 이렇게 관계를 잡으면 손톱이 손가락이라는 전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이 전체요. 이것이 부분어가 되는 거죠. 파악하기 어렵지는 않죠. 다만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센스를 발휘해 주세요. 이를테면 보세요. 상하 관계도 진달래가 꽃에 포함되는 거고 눈, 코, 입도 뭡니까? 이 각각이 얼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관계와 부분 관계가 이게 다른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물론 개념적으로 명확히 다르지만 상하 관계는요. 포함하고 포함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종류와 관련되는 거예요. 상하 관계는 종류와 관련되는 거고요. 부분 관계는 전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요. 상하 관계는요. 종류로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범주가 곧 큰 범주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게 성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종류로서 포함되는 상하 관계가 되는 거고요. 부분 관계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다 모여 있어야만 전체가 되기 때문에 작은 범주가 곧 큰 범주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부분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쉽게 적용해 보죠. 보세요. 진달래와 꽃, 눈과 얼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상하 관계나 부분 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세요. 진달래는 꽃이다. 되잖아요. 종류로서 포함되는 뭡니까? 상하 관계예요. 반면에 눈은 눈, 코, 입 할 때 눈이에요. 눈은 얼굴이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죠? 눈 말고 코, 입, 볼 등등 다른 부분도 있어야 얼굴이라는 전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분 관계 같은 경우에 작은 범주가 곧 큰 범주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하 관계, 부분 관계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죠.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교재들이 다 저처럼 이렇게 상하 관계, 부분 관계 구별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죠? 제가 EBS 이런 데서 정리되기 전보다 먼저 예전부터 가르쳐 왔던 겁니다.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헷갈리는 포인트 이것 중심으로 정돈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7강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강의 진행하면서 그때 4강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5강을 좀 길게 했더니 잘 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많이 이미 공부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이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차피 그래도 24강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30분 내외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에서는 아무리 강의라고 할지라도요, 너무 길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 좀 이렇게 완강하는데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30분 내외로 구성하겠습니다. 자, 7강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8강 시작할게요.